네, 지난 시간에 이제 메타볼리즘 레귤레이션 관련된 인트로덕션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을 쭉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열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왔던 그래프가 요 그래프인데요. 뭐 리액티브 옥시젠 스페시스 프로덕션 앤 디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볼리즘, 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에너지 소스를 가지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에너지 소스를 가지고 분해를 해서 ATP라는 생체 에너지를 생산을 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캐타볼리즘이죠. 이화작용.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는 탄수화물 가장 작은 상태, 뭐 글루코즈, 거기에 탄소 소스가 있죠. 그리고 지방도 물론 탄소 소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테인, 아미노 액시드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이제 아미노기를 갖고 있습니다. N, 질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시 아나볼리즘,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재생산을 하게 되죠. 동화, 우리 몸과 동일하게 된다. 근데 그러한 과정을 통틀어서 이제 대사라고 하고요. 그 대사 과정 중에 이화작용, 특히 캐타볼리즘 과정 중에 에너지를 만들면서 산소를 소모하게 됩니다. 산소를 소모한다라는 거는 그러한 대량, 대용량의 분자들이 파괴가 되면서 전자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산소한테. 그때 산소의 프리 라디칼이라는 하는 홀전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프리 라디칼이라고 하는 존재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저번에 얘기했듯이 산소의 홀전자, 원래 전자 쌍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산화 반응을 통해서 전자를 홀로 갖고 있는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제 프리 라디칼이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캐타보리즘 과정 중에 탄생을 하게 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엔도지니어스하게 내부적으로 뭐 ROS, 리액티브 옥시젠 스피시스죠. ROS,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 홀전자, 산화 라디칼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뭐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생산하게 되고,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UV나 아니면은 외부적인 자극, 이오나이징 라디에이션, 뭐 우리가 엑스레이라고 하는 것들도 포함되고요. 드럭이나 아니면 주변 환경의 독성, 요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대부분 다 마이토콘드리아, 퍼록시즘, NADH, 옥시데이즈, 뭐 효소나 아니면은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 염증성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이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죠. 그리고 그거를 없애는 거. 이게 이화작용 중에 생겨난다고 그랬고요. 그걸 없애는 뭐 캐탈라이즈,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 글루타사이온, 퍼록시데이즈. 퍼록시데이즈, 슈퍼옥시데이즈 들어가면은 산화 스트레스 물질들을 특히 뭐 리액티브 옥시젠 스피시스 ROS를 제거해주는, 그게 이제 항산화라고 하는 거죠. 안티옥시던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글루타사이온 뭐 이런 애들. 결국에 이 ROS 발생과 항산화가 밸런스를 이루어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요. 그 항산화제로 우리가 비타민 A나 C, E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해서 이제 제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홀전자를 없애는 거죠. 라디칼들을. 이렇게. ROS가 너무 많으면은 셀데스나 병이나 아니면 에이징, 나이, 노화가 증가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반대로 면역 반응이 떨어지고 자극원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쁘기도 하지만 어떠한 일정의 세포 자극, 우리 몸이 다시금 재생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화와 동화작용이 서로 고리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쪽으로 너무 쏠리게 되면은 결국에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노멀 피지올로지, 노멀 생리 작용이고요. 뭐 ROS가 너무 적게 되면은 셀 프롤리퍼레이션도 저하되게 되고 다른 반응성도 저하되게 됩니다. 여하튼
이러한 것들을 균형 있게 유지시켜주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저장하고 하는 것들을 다 통틀어서 메타볼리즘, 대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의 조절, 작용에 대해서 이 장에서 이제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 생리학이라는 거, 생리작용이라는 거죠. 전체적인 요약이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인트로덕션을 시작을 했고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할 부분이 이제 에너지 메타볼리즘의 레귤레이션 조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소화 과정에서 에너지 소스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쭉 들으시고 디스커션 시간에 Q&A 시간에 중요한 거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테니까 들으시면서 표시하면서 들으세요. 에너지 소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분자 중에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저장되어 있는 형태로 당의 저장 형태, 글라이코젠이 있고요. 두 개가 당 저장 형태, 그리고 지방의 저장 형태. 특히 지방의 저장 형태는 트리글라세라이드, TG라는 그런 형태로 저장이 되죠. 중성지방. 굉장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소스라고 얘기하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여기 있듯이 이머전스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소스가 고갈이 돼서 사용될 수 없을 때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구성 요소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분해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소스 오브 프로테인스 아 바디 프로테인 먹은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에너지원은 이제 음식에서 섭취를 하게 될 거고요. 이것들이 혈액 내로 들어왔을 때 지방산이나 페리엑시드, 글루코즈, 포도당, 그리고 아미노액시드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되죠. 특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페리엑시드가 어떻게 지방이 어떠한 형태로 흡수가 되는지 소장의 육모에서 그 그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섭취가 돼서 세포에 직접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든지 저장이 되든지 하면서 우리 몸에 사용이 됩니다. 가장 우리 몸에서 좋아하는 에너지원이 뭐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사용되는 거는 글루코즈예요, 글루코즈. 특히 브레인에서 당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수험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가 멍하고 있을 때 당을 섭취를 해줘야 뇌에 있는 세포들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해야지 머리가 돌아갈 거 아니야. 자고 일어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먹으면은 당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이제 카페인으로 버티려고 하는데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각성만 될 뿐이지 뇌세포의 활성은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스켈레톤 머슬 같은 경우는 쉬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지방산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조직마다 사용하고자 하는 소스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횡격막 같은 경우 숨 쉴 때, 쉬고 있을 때는 대부분 요 페리엑스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게 됩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운동들이 산소를 걷는 것들 같은 것들 많이 섭취를 하면서 근지구력이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혈액에 있는 당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소모를 시키는 그런 성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지방 태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근육의 양이 적으면은 이 스켈레털 머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작기 때문에 지방 섭취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근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근력 운동도 같이 해서 근육의 전체 토탈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네, 우리 몸은 노화되면 노화질수록 노화될수록 근육의 양을 감소시켜요.
그리고 이제 저장의 포션을 차지하는 지방의 양을 늘리게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몸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거슬러서 뭐 50대, 60대 되신 분들이 복근 만들고 이런 것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굶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뭐 다양한 오간에서 메인으로 브레인은 글루코즈, 근육은 패리엑시드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지방의 변형 형태죠. 케톤바디, 락틱 액시드, 그리고 아미노 액시드 등을 또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플로우 차트라고 표현했는데요. 에너지 소스들이 지방, 당, 단백질이죠. 흡수가 된 다음에 하이드롤라이시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분해가 된 다음에 육모로 흡수가 되면은 뭐 락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혈관을 통해서든지 이 혈관 블러드 스트림으로 들어와서 이제 순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페리엑시드, 글라이세롤이나 케톤바디 형태 또는 글루코즈, 락틱 액시드. 락틱 액시드는 해당 과정에서 파이브릭 액시드가 만들어진 다음에 뭐예요? 산소가 없는 상태, 염기성 상태에서는 락틱 액시드로 전환, 근육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코리 사이클이라는 게 앞에서 설명이 됐었어요.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서 보세요. 그리고 단백질, 아미노액시드를 공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공급된 이 에너지 소스들이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실질적인 intermediate of aerobic respiration in cell이죠. 결국에는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산화 반응을 통한 에너지 생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글루코즈는 직접적으로 두 분자의 파이브릭 액시드, 아미노 액시드는 중간에 이제 파이브릭 액시드로 아세틸 호에이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사이트릭 액시드의 중간 산물로 들어간다고 그랬었고요. 여기서 이제 NH2 아미노기가 나오면은 유리아를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되죠. 이게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암모니아 소변에서 냄새 나죠. 그 하나의 요인이죠. 여기 아미노산의 질소, 아미노기가 유리아로 이제 분비가 배출이 되는 거죠. 파이르빅 액시드는 아세틸코에 탄소, 이탄소로 되고 아세틱 액시드, 그 다음에 이제 코에이 엔자임에서 아세틸코에로 변형된 다음에 사이트릭 액시드 사이클로 들어가서 사이트릭 액시드 6개 탄소로 다시 전환이 돼서 NAD하고 FAD를 환원을 시키죠. 지방 같은 경우도 해당 과정으로 직접 글라이세롤 3개의 탄소 형태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방 분해가 되면은 베타 옥시데이션 베타 탄소예요. 그러니까 2개씩 탄소 2개씩 잘리면서 그게 아세틸 코에이로 합성이 돼서 사이트릭 애시드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 세 개의 에너지 소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일정한 에너지 생산 루트를 다 패스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앞에 했던 얘기 요약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면은 기억나실 거예요. 요약할 수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으면은 연관관계가 떠오른다고 하면은 성공한 거니까 그런 에너지 차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지방이에요. 가장 좋은 에너지 소스라고 얘기했고요.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 소스는 탄수화물이고요. 가장 좋은 에너지 소스, 그러니까 열량이 높은 에너지 소스는 지방이에요. 지방을 저장하는 세포가 이 아디포스 티슈, 지방세포라고 하는 아이고요. 이 지방세포의 기능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결국에는 지방 조절 장치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아디포스탯이라고 표현하고요. 어, 뭐 일반적으로 이 아디포스 티슈, 지방 세포의 양을 조절하는 것으로 이 아디포스탯, 지방 조절 상태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Depended by changing in metabolism to match income 칼로리예요. 결국에는 들어오는 섭취하는 칼로리의 그 대사작용이 맞게끔 계속 조절을 해주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는 메타볼리즘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make it difficult to lose weight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한번 체중을 증가를 시키면은 그 대부분 증가된 체중이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지방. 이 아디포스 티슈로. 그리고 이 아디포스 티슈가 생성이 됐을 때 그 지방 조절 장치는 메타볼리즘에서 일정하게 요 지방세포를 유지하려고 하는 쪽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웨이트를 줄이는 게 어려움을 갖게 되고요. 이런 조절 방식도 다 네거티브 피드백 룹에 의해서 조절을 받게 됩니다. 그럼 네거티브 피드백이라는 거는 뭐에 의한 조절이야? 최종 산물에 의한 조절이라고 보시면은 되죠. 이게 최종 산물에 의한 조절이 네거티브 피드백이잖아요. 그러면 ATP가 충분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만들어졌다 하면은 아까 섭취된 에너지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에너지를 못 만들게 되죠. 얘가 이거를 억제를 해서 다 저장을 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이 에너지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패스웨이 하나의 골이기 때문에 이게 소모가 돼서 사라져야만 계속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텐데 잉여의 ATP가 많아지게 되면은 아무리 새로 만들어진 ATP의 생산을 막는 거죠. 섭취되면은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 패스웨이가 정지가 되니까 다 저장으로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다 엔드 프로덕트 레귤레이션, 네거티브 피드백 이니비션의 조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틀리지 않고요. 오케이? 에너지 is stored in white fat as triglyceride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방을 보면은 대부분 다 하얀색이에요. 이게 백색 지방이라고 하는 형태가 중성지방, 트리글라세라이드, TG를 저장한 형태이기 때문에 백색 지방으로 보여지고요. 이 백색 지방은 단순히 지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호르몬 레귤레이트 fast storage and breakdown이에요. 호르몬의 조절도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디포사이트, 아디포스 티슈, 아디포사이트 똑같은 거예요. 아디포사이트 하면은 지방 세포고요. 아디포스 티슈 하면 지방 조직. 크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아디포사이트, 지방 세포가 호르몬을 계속 내보내서 배고픔하고 이제 메타볼리즘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아디포사이트, 지방 세포가 많아지면은 더 배고픔을 많이 유도하게끔 작동을 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방 사이즈가 유지가 되게끔 조절이 되는 거고요. 아디포스 티슈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처음부터 아디포스 티슈가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됐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일정량 이상 존재하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꼭 필요한 양만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some appears 엠브리오 때부터 보여지게 되지만 대부분은 but increase greatly after birth due to mitosis죠. 태어난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태아의 상태에서는 엄마한테 지속적인 에너지 소스의 공급이 가능해요. 탯줄을 통해서. 하지만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먹어야 되죠. 섭취를 통해서 에너지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섭취가 원활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시간도 이제 텀이 생기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몸에서 지방세포를 이제 생산을 확 늘리게 되죠. 분할을 하게 하고
디퍼렌시에이션, 프리 아디포사이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디포사이트의 전구세포예요. 그럼 줄기세포라고 봐도 되고요. 그걸 분화시켜서 새로운 지방세포들을 계속해서 태어난 이후에 증가시키게 됩니다. increase in circulating fatty acid예요. 지방산의 혈액 내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은 아디포사이트를 증가시키게 되고요. 당연하죠. 너무 지방산이 많으면은 콜레스테롤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에 콜레스테롤도 직접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도 있지만 이 지방의 근본적인 형태, 패리 액시드, 지방산의 영향을 받기도 됩니다. 지방산이 높아졌다는 거는 저장해야 될 지방이 많아졌다는 거니까 아디포사이트가 이제 증가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PPAR 감마라고 되어 있는데 뉴클리어 리셉터 프로테인, 그러니까 핵막에 존재하는 수용체 단백질이에요. 이 PPAR 감마가 is needed for free adipocyte differentiation이에요. 결국에는 요 페리 엑시드 증가하면은 요 PPAR, 피파 감마라고 얘기하는데 피파 감마를 증가시켜서 핵막에 있는 요 수용체를 증가시켜서 트랜스크립션 팩터 전사 조절이죠. 아디포사이트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그런 작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조절은 트랜스크립션 팩터 전사인자의 활성을 통해서 어떤 전사인자? 피파 감마, PPAR 감마죠. 이런 것들이 이제 occur primarily in children, 어렸을 때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ome degree in subcutaneous fat of adult라고 되어 있죠.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나이를 먹으면 서브큐테너스 어디겠어요? 피하 지방이죠. 피하. 피부의 밑에 근육 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부 잡으면은 살이 있는지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피하죠. 피하. 피하에 지방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애기들 보면은 토실토실하잖아. 지방을 많이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고요. 그게 이제 쭉 빠지기 시작하면서 성장에 사용이 되고 이제 사춘기 이후에 다시 조금 더 증가를 하게 되죠. 그게 어느 정도인데 아주 어렸을 때 초등생 때 이 비만세포가 많아지게 되면은 많아진 비만세포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비만세포는 비만세포 스스로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호르몬 분비 작용을 계속 하게 됩니다. 나이 먹어도 비만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 조절을 어떻게 해줄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죠. 요즘 적당량의 비만세포를 유지하는 거. 이렇게. 어떤 기능을 하길래 도대체 이 아디포스 티슈라고 하는 지방 조직이 엔도크라인 펑션이요. 내 분비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스스로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엔도크라인, 내분비 기능을 하게끔 하는 게 바로 아디포스 티슈가 내놓는 사이토카인. 아디포카인이라고 불러요. 아디포카인. 카인 똑같죠? 사이토카인. 세포가 내놓는 카이네이즈. 단백질이겠죠, 대부분. 아디포카인은 화학물질, 아디포 티슈가 내놓는 거. 레귤라토리 몰레큘, 이거 시크리티드 바이 아디포사이트예요. 얘는 헝거, 배고픔이나 메타볼리즘 조절, 그리고 인슐린 민감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에 에너지 소스를 얼마나 섭취하게 하고 그거를 분해하고 저장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전반적인 에너지 사용의 양이죠. 그리고 그거를 섭취하게끔 하는 브레인 조절 이런 것까지도 다 아디포스 티슈 지방 조직의 엔도크라인 펑션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알파, TNF 알파라는 게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얘는 이제
여기 있죠. Made in obese people with enlarged adipocyte예요. 그러니까 아디포사이트가 요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알파, TNF 알파를 만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 생산을 하게 한다는 거고요. 비만인 사람에서. 그게 reduce the ability of skeletal muscle to remove glucose from blood in response to insulin이에요. 결국에는 스켈레톤 머슬에서 글루코즈를 업테이크를 시켜서 글라이코젠으로 이제 뭐 간에서 변환이 되겠지만 글루코즈를 저장을 해야 돼요. 글라이코젠의 복합체로.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흡수가 돼야 되죠. 혈액에서 어디로? 근육으로 흡수가 돼요. 흡수.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포 내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 흡수를 조절하는 게 인슐린이에요. 근데 인슐린의 반응에 대한 어빌리티를 리듀스 한다는 거죠. 감소시킨다는 거죠. 결국에는 인슐린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타입 2 다이아벳, 타입 1은 원래부터 인슐린을 못 만드는 거 선천적인 장애라고 얘기했고요. 타입 2는 이런 식으로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 감소 또는 여기 있죠. 저항성, 레지스턴스. 저항 증가. 뭐 똑같은 얘기예요. 민감도가 감소하는 거나 나타나도 반항하는 거나 결국에는 혈액 내에 있는 글루코즈, 당을 저장하는, 흡수 저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누가? TNF-알파. 누가 내놓는? 그리고 TNF-알파는 여기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 염증에도 상당수 관여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어요. 결국에는 지방세포가 내놓는 TNF-알파는 당뇨도 유발할 수 있고 염증도 유발할 수 있고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죠. 아디포카인, 사이토카인 어디서 분비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리 붙여진 것 뿐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애들이 이제 렙틴, 레지스틴 이런 애들이면 레티놀, 바인딩 프로테인 4 4개가 소개가 되는데 얘는 also produced in obese people이에요. 똑같이 렙틴이나 레지스틴이나 레티놀, 바인딩 프로테인 4번, 4 이런 것들도 이제 비만인 사람들의 지방에서 대부분 지방 아디포스 티슈에서 분비를 하게 되고요. 점점 분비량이 많아져요. 지방량이 많을수록. 똑같이 얘들도 reduce insulin sensitivity.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떨어뜨려서 함이라고 그랬죠. 안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다이아벳 2 다이아벳 2형 당뇨를 유도를 하게 됩니다. 뭐 아까 TNF 알파, 렙틴, 레지스틴, 레티놀 바인딩 프로테인 4. 렙틴의 억제제로 약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레지스틴의 억제제로 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쪽으로 작동하는 애들이에요. 이제 아디포넥틴, reduced in obesity and type 2 diabetes, benefit, 도움이 되는 아이죠. 아디포넥틴. 얘네는 나쁜 애들. 잘 적어 놓으세요. 렙틴, 레지스틴, RBP4라고도 얘기해요. 레티놀 바인딩 프로테인 4. 그 다음에 아디포넥틴은 좋은 애. stimulate the use of glucose and fatty acids죠. 뭐 근육에서 글루코즈하고 fatty acid의 사용량을 늘린다는 거를 자극을 준다는 얘기는 글루코즈나 이런 것들이 근육으로 잘 섭취되도록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업테이크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increase insulin sensitivity 민감도도 증가시키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형 당뇨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감소시키겠죠. 오베스티 비만은 무엇이냐? 뭐 지금까지 다 얘기했으니까
Risk factor for cardiovascular disease, diabetes, gallbladder disease, and some cancer.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고 요즘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비만에 의해서 메타볼릭 디지즈, 대사질환 쪽으로 유도가 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리스크 팩터 가장 위험한 요소고요. 심혈관 질환, 당뇨, 갈블레더 디지즈는 뭐 담즙을 만들어내는 쓸개에서 이제 지방이 많아지면은 그 갈스톤이라고 하는 형태로 돌멩이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아까 TNF 알파 같은 경우가 염증 유발에도 관련이 있다고 그랬고 그 염증이 만성 염증으로 지속이 되면은 세포의 변화가 일어나고 암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Risk is greater if visceral fat이라고 되어 있어요. visceral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내 복부 쪽에 내장이에요, 내장. 소장 안에가 아니고 장의 바깥쪽에 붙어 있는 그 부분을 이제 바이세럴이라고 얘기하고요. 내장 비만이 심각할수록 더 위험하다고 얘기하죠. 겉으로 봤을 때 표피, 서브큐에 아까 서브큐테너스하게 있는 비계들, 아디포스 티슈 같은 경우, 아디포사이트 같은 경우는 분해가 또 잘 되고요. 크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남성들한테 특히 많은데, 요 내장 비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여기, 서브큐테너스한 팹보다 더 위험 요소가 높은 그런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 줄여야 된다고 많이 얘기 나오죠. 그래서 high waist to hip ratio, 그러니까 허리하고 힙 레이쇼가 또 이 비만도의 척도가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은데 이제 애플 쉐입하고 펄 쉐입해서 배, 우리나라 배하고는 생김새가 달라요. 그래서 이 바이세럴 팻이 왜 위험하냐? 여기 뜻이 less sensitive to insulin이에요. 그래서 분해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은 마른 비만이라고 표현하는데 복부에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게 작동이 돼요. 그럼 당뇨가 유발될 수 있겠죠. 이게 서양 배예요. 우리나라 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요거를 서양 사람들이 만든 이론이기 때문에 사과 모양이냐 그래서 웨이스트 허리하고 힙의 비율을 가지고 이제 베둘레헴이냐 아니면은 베둘레헴은 아닌데 힙이 크냐 뭐 하지 쪽이 크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비만 척도를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는 사과 모양이 많아요. 배가 볼록 나왔거나 하진이 있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지방들이 복부 지방 쪽으로 이제 모이면서 힙 쪽, 하지 쪽이 비만해지죠.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쪽이 더 서양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가 동양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납득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비만도의 척도로 사용하는 게 BMI라고 해서 Body Mass Index를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죠. 일반적으로 뭐 여기 나와 있듯이 25 이상이면은 비만 위험군이라고 또는 비만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가서 이제 30 이상이 되면은 완전 비만, 그리고 25에서 30 사이는 이제 과체중, 그리고 요 25 이하는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 BMI, Body Mass Index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게 되죠. 뭐 60% of American 어덜트가 이제 오버웨이트 또는 비만이라고 요 부분에 이제 포함된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 70% 정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계산하는 방법은 웨이트를 키로 나눠준 거죠. 키의 제곱으로. 킬로그램 나누기
키는 이제 센티미터예요. 미터. 미터의 제곱.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거 168에 72kg. 딱 내 거네요. 제가 일부러 쓴 거예요. 과체중입니다. 과체중과 건강의 사이에서 치솟을 타고 있는데 밥 많이 먹으면은 안 먹으면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요 체중으로 10년째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나왔던 뭐 아디포카인 같은 실질적으로 아디포사이트, 아디포 티슈가 분비하는 호르몬들이 우리 몸의 생각 또는 대사작용을 변화를 시킨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regulation of hunger and metabolic rate, 대사 비율이에요. 애니멀 스터디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연구를 이제 했는데 하이포살라무스 결국은 시상 하부에서 감정적인 것과 관련해서도 조절을 한다는 거고요. 호르몬 조절을 통해서 배고픔과 대사량을 조절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뜻이 복내층이라고 한다. 벤트로메디어 하이포살라무스 리전 부분이 오버이팅을 조절을 하게 되고 이제 나터럴 하면은 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터럴 하이포살라무스의 외측이에요. 벤트럴 하면은 안쪽이고 바깥쪽 부분이 언더 이팅 앤 웨이 루즈예요. 덜 먹게 하고 체중 감소하는 부위의 역할을 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내부 쪽은 감정적인 거하고 특히 더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호르몬 조절을 통해서 이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쁨, 슬픔, 뭐 흥분 이런 것들 하는 거 이제 엔돌핀, 세레토닌 이렇게 play a role in suppressing eating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하이포살라무스의 바깥쪽 부분에서 조절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웃고 기분 좋고 밝은 사람들 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감정적인 생각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많이 활동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 엔돌핀이나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는 형태가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게 그렇게 되고요. 여기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도 스티뮬레이팅 이팅이라고 되어 있죠. 이 결국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이게 뭐예요? 아드레널 그랜드의 안쪽이죠. 메듈라에서 호르몬 중에서 특히 이 교감신경을 조절하는 호르몬들 같은 경우는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거나 우리 몸의 활성을 갖게끔 조절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먹는 거에 대한 반응, 촉욕구도 이제 증가시킬 수 있게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오케이? 뭐 부신의 특히 이제 수질이죠, 수질 부분에 있는 그런 호르몬이고요. 피질에 있는 호르몬들도 똑같죠. 대부분 아드레노코티코트로픽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코티졸이라고 하는 미네랄 코티코이드 자극을 통한 코티졸 분비가 증가하는데 결국엔 당대사를 걔가 촉진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은 뭐 발음이 잘 안 되네. 소화기관 다이제스티브 트랙도 호르몬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했었어요. 뭐 게스트린이 소화를 시작하는 그런 호르몬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조절하는 호르몬들이에요. 그렐린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secreted by stomach 위에서 empty예요. 위가 비었을 때 이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그렐린이 분비된다는 거는 이제 먹고 싶은 욕구를 촉진을 시키는 그런
I고요. 이때 act on the accurate nucleus, 황골 핵이라고 표현하는데, 중심부에 자극을 해서 배고픔을 유도하는 그런 호르몬이 바로 이 그레닌입니다. 그레닌, 아까 나왔던 이제 렙틴, 레지스틴 이런 애들이 대부분 비만과 관련이 있는 호르몬들이고 컨트롤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오케이? 얘네가 이제 stimulate the release of neuropeptide Y 그리고 agouti related protein. 이게 agouti related 프로테인이 비만 유도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돼요. 결국에는 지방을 축적을 유도하는 그레린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얘가 뉴로펩타이드 Y, 어고틸레이트 프로테인의 분비를 이제 촉진을 시키게 되고, 그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스토막 위가 꽉 채워지게 되면은, 그레닌의 분비가 감소하게 되면서 멈춰지게 되죠. 뭐, dieters tend to increase their level of ghrelin production as they lose weight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그렐린의 레벨을 계속해서 증가시킵니다. 여기 뜻이 이제 스토막 MT 됐을 때 그렐린을 분비를 해서 배고픔을 조절을 하게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그렐린을 조절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다이어트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 뜻이 쇼텀이죠, 쇼텀. 매일 약 먹어야 돼요. 쇼텀 레귤레이션에 사용되는 그런 조절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홀레시스토킨은 앞에서 CCK라고 해서 나왔었는데요. 12지장에 분비되는 어디? 판크리아틱 주스에 들어있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음식물이 들어가서 소화가 위에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유미즙이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분비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프레스 헝거, 요 CCK가 분비되면 이제 그만 먹어. 이제 배고픔을 이제 잊게 해주는 거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얘도 이제 쇼텀 레귤레이션을 하는, 그러니까 소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충분히 위가 찼다라는 인식을 해주는, 우리 몸에 조절 작용을 해주는 애죠. 그러니까 그렐린, CCK, 폴리페타이드 YY, PYY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얘도 리듀스 에피타이트예요. 여기 먹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욕구들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작동을 시켜주는 애죠. Stimulate release of MSH, 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을 자극을 줘서 먹고자 하는 욕구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여기 두 개, 콜레시스토키닌하고 폴리펩타이드 YY 같은 경우는 식욕, 배부름을 느끼게 해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나왔던 글렌린, 콜레시스토키닌, 그리고 펩타이드 YY 같은 경우는 소화기에서 분비를 해주는 애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 다음에 이제 아디포스 티슈, 아까 렙틴 한번 나왔었죠. 리듀스 헝거, 배고픔을 감소시켜준다. 원래 기능적으로는 지방세포가 많이 분비해서 지방을 유지하게끔 해주는 안 좋은 애로 얘기가 됐었어요. 함프라다, 안 좋다고. 그쵸? 근데 많아졌을 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렙틴은 굉장히 중요한 비만 조절 소스예요. 아디포스 티슈가 만들어내는. 근데 아디포스 티슈가 너무 많아지니까 렙틴을 너무 많이 내놔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저항성 생기는 거와 똑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리듀스 헝거, 배고픔을 감소시켜줘. 뉴로펩타이드 Y 나오고 디프로테인 이런 것들을 억제해서 배고픔을 이제 감소시켜주고요.
다시 이제 자극받게 되는 거는 멜라노사이트 스timulating 호르몬, 아까 요 호르몬 자극에 의해서 촉진을 시키는 이 뉴로펩타이드 Y, 어고티 이것들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원래 렙틴이. 그러니까 렙틴이 분비가 적당히 되면은 이제 배고픔을 억제하면서 그만 섭취를 하게끔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더 more adipose tissue you have, 뭐 더 많은 지방세포를 갖게 되면은 여기 있듯이 more 렙틴 유시크릿이죠. 렙틴의 분비량이 점점 이제 많아진다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너는 지방이 많으니까 덜 먹어야 돼 하고 섭취를 조절을 해주려고 애쓰는 거죠, 몸이. 근데 지방이 많아지면 너무 그 양이 많아지고 discontrol hunger for long term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숏텀 소화기관에서 작동하는 거는 대부분 숏텀이에요. 그때만 바짝 하고 마는데 렙틴 같은 경우는 인슐린처럼 이제 롱텀으로 배고픔을 조절하게 되고요. 여기 many obese people have reduced sensitivity to 렙틴이죠. 렙틴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tend to maintain normal amount of adipose tissue요. 아디포스 티슈가 10개인 사람은 10개 정도의 렙틴, 100개인 사람은 100개 정도의 렙틴으로 그게 정상 상태, 일반적인 상태라고 인식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거죠. 식욕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자기의 지방의 양에 따라서. 아디포스 티슈가 내보내는 조절이에요. 렙틴. 원래는 좋은 거다. 왜? 배고픔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근데 많아진다. 뭐에 따라서? 지방세포의 양에 따라서. 렙틴이 뭐 아디포스 티슈가 증가하게 되면은 렙틴 양도 증가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에 렙틴이 분비가 돼서 뉴로펩타이드 Y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 있죠. 세컨더리 하이포살라믹 뉴클레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하이포살라 뭐 우리가 시상하부라고 하는 곳에 조절을 하게 되고요. 여기 멜라노 프로틴 펩타이드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MSH가 이제 작용을 해서 메타볼릭 레이스는 증가시키고 많이 사용하게 하고 에피타이트 섭취 식욕이나 이런 것들은 감소시켜서 식이 조절을 하게 한다는 거죠. 헝거. 엔도크라인 체인지 인크리즈 심파세틱 너브 액티비티 교감 신경 조절도 작용을 하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사 조절이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원의 양 그런 것만 관여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포의 양 그리고 지방세포가 내보내는 호르몬의 조절 정도 그리고 그 호르몬에 의한 뭐예요? 뇌, 감정, 신경의 조절 그리고 내분비의 조절까지도 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대사 조절이라는 거죠. 오케이? 렙틴. 그래서 호르몬 시그널의 레귤레이트 한 거를 한꺼번에 쫙 다 써놓은 거예요. 한쪽 부분, 이제 CNS, 중추신경 쪽에서는 아까 하이포살라무스, 시상, 하부 쪽에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롱텀 센소리 시그널이라는 길게 작동하는 거는 이제 아디포스 티슈나 판크리아스에서 분비하는 판크리아틱 주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롱텀한 거 특히 여기서 이제 렙틴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화기관이나 판크리아틱 주스에서 뭐 CCK 아까 나왔었고 펩타이드, YY 이런 애들 소개가 됐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렐린이나 이런 애들 그쵸? 그래서 여기가 헝거, 세타이어티, 배고픔이나 아니면 만족도, 그리고 에너지 사용 정도, 그로스하고 재생산하게 하는 재생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meal related sensory signal은 위에서 나오는 거. 이게 short term regulation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럼 PYY, CCK, 뭐 other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조절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소화기 관련해서는 쇼텀, 지방세포 관련해서는 롱텀한 조절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표가 어떻게 보면 앞에 얘기했던 호르몬들을 나누어서 다 얘기를 하는 거네요.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그게 대사량까지도 조절할 수 있고 식욕도 조절할 수 있고 내 몸의 뭐 재생과도 관련이 있고 뭐 칼로리 익스펜디처는 뭐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4장 남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부분 이어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챕터 팡크리아틱 아일렛까지 목요일날 쭉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 1시간 동안 주무신 건 아닐 테니까 그러면은 끝내기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씩 얘기하고 그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한 거예요. 결국에는 누구부터 얘기를 할까요?